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방법에서 밸류에이션 분석을 PBR로서 하면 0.87 정도로 도요타나 뭐 다임러 이런 회사들보다 크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비슷한 수준이고요. 뭐 혼다 같은 경우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 PBR로 봤을 때는 딱히 고평가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PER로 하지 않고 PBR로 계산을 하는가? 그거는 바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 상황 때문인데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그죠 20대들이 취업이 더 안 되고 있고요.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라는 게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K자 경제 성장에서는 이렇게 일본의 불황 시대가 겪었던 것처럼 자동차의 이 대수 자체도 감소를 하고 또 도시화가 급격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을 좀 현재 미국은 반대로 가고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그랬을 때 이 차가 없는 쪽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즉 모빌리티가 이 차 중심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율주행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이쯤에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 기술력의 발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 시장에서 겪었던 것처럼 이 수명 증가로 이 자동차 매출 자체도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안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시장은 현재 자동차 시장은 유지하거나 작아질 것이다. 즉 그렇게 막 커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우리가 가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PBR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분석할 때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테슬라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자동차 이 시장 자체가 막 커지는 시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면 이 지배구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배구조가 이렇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일단 기아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이 현대제철이라는 회사를 또 통해 가지고 그죠? 현대제철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강판을 납품을 받고 또 현대 모비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부품을 이렇게 납품을 받고 또 현대 위아나 이런 현대 오토 에버를 통해서 공조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납품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우리 계열사 안에서 모든 걸 만들어서 자동차를 납품하겠다는 거고요. 현대자동차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같이 비자동차 회사들도 있고 그냥 이 물류만 담당하는 글로비스라는 회사는 이제 전희선 부회장이 상당히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되고는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증권 같이 비자동차 금융도 갖고 있고요. 또 현대자동차가 또 잘하는 분야죠. 카드 분야, 캐피탈 분야, 자동차는 할부 금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융에도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배 구조를 보면 이 유럽의 회사들과의 지배 구조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임러라든지 이런 회사를 먼저 보시게 되면 벤츠 같은 경우 승용, 트럭, 밴, 버스 이렇게 자회사들이지만 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부품을 만들거나 이런 회사들은 자회사로 따로 떼놓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엔진이나 이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다임러 안쪽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뭐 그냥 공통 부품들 같은 경우는 콘티넨탈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쉬라든지 유명하죠. 보쉬라든지 미션 같은 경우 또 ZF 미션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외부 기업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회사가 발전되고 있어요. 이 파트는 포르쉐, 폭스바겐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뭐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미국 회사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회사는 이미 내연 자동차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좀 약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가 가장 비슷한 거는 바로 이 도요타라는 회사가 되겠는데 도요타는 원래 시작을 이 자동 방직기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자동차를 이제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자회사들이 일단은 공조 장치를 만드는 이 덴소 그리고 아까 전에 현대 모비스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신 정밀기기, 아이신 세입기 요 회사를 통해서 도요타 자동차는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약간 이제 좀 현대그룹과 다른 점은 덴소하고 아이신 세이기 같은 경우는 쌍용차라든지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거래가 좀 많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이 그룹 계열사 의존도는 좀 낮다는 점이 있지만 어쨌든 비슷하고요. 제이텍트 같은 경우도 그룹사 계열사는 좀 낮지만 이 회사는 어, 베어링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도요타 그룹의 어떤 조립 기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현대는 현대 캐피탈이 있으면 도요타는 도요타 캐피탈이 있고, 아까 전에 현대도 현대건설이 있었죠. 근데 도요타도 이렇게 집도 만들고요,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조금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지분으로 이렇게 오너들이 컨트롤하는 것은 굉장히 현대차와 비슷하고, 또 내부 인하우스에서 부품을 어쨌든 계열사로 요리조리 조달하는 것도 현대차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토요타를 중심으로 한번 현대차를 비교를 해보는 모습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라는 이 회사는 일단 내수도 내수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커진 것은 바로 이 수출이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이 요 그림은 현대 기아 자동차의 모든 건 아니고 좀 손익이 있는 어, 자회사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 싹 정리를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 미국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이 생산 법인이 엘러바마 현대차에서 일단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손실이 그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현대 미국 법인으로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는 생각보다 미국에서는 좀 돈이 안 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성공적이지 않다. 왜냐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하더라고요, 미국. 그래서 유럽 법인도 그다지 큰 돈은 되지가 않고 있어요. 다만 영국 법인은 조금 괜찮은데, 영국이라는 시장의 특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 외로 이제 돈이 많이 남는 게 이제 체코 생산 법인이고, 기아 입장에서는 슬로바키아 즉 동유럽 쪽의 공장이 상당히 돈이 많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 현대 입장에서 i30, i20을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슬로바키아 쪽에서는 시드, 프로 시드 뭐 이런 소형차 해치백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수익률이 괜찮구나. 야, 벨로스터도 있어요. 벨로스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아도 싹 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현대 유럽법인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현대자동차는 또 러시아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도 수익이 괜찮게 나고 있고, 터키 쪽에서도 지금 터키는 환율 문제가 있어서 순익이 쪼그라들었지만 어쨌든 뭐 수익은 또 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수익이 안 나고 있고, 현대가 또 쏠쏠한 게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가 이제 또 이 인도하고 중국하고 싸움이 붙으면 또 현대가 나름 또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에서 쏠쏠한 재미를 본 현대가 기아도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아도 인도 법인이 생겼고요. 베트남 법인도 최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베트남 법인은 좋은 소식이 이 친구는 이제 도요타를 제쳤습니다, 현지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 생산하는 회사에서 이제 현지에서 조립을 하면 세금을 좀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국산차는. 그래서 그 좀 또 버프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괜찮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요거는 좀 정책 연관됐으니까 나중에 또 뭐 진흙탕이 되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최근 동남아 시장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륜차에서 자동차로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대기아가 아주 큰 손실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 일단 트럭 부문에서도 일단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만, 일단 2월에 인수 완료를 했어요. 즉 현대차가 어떻게든 이 파트너사를 없애고 내가 스스로 좀 경영을 개입을 해서 조금 턴어라운드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데, 이 북경 현대차 같은 승용차 부문에서는 계속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파트너사가 50대 50이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인도 하나가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사드 사태 이후라든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어쨌든 조금 브랜드 가치를 중국 시장에서 잃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아차는 조금 상황이 나은 것이 파트너가 두 명이에요. 그래서 기아차가 50%고요. 동풍자동차 25%, 열달자동차 25%이기 때문에 중소주주가 두 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영상에 조금 변화를 주기에는 훨씬 더 기아차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아 자동차가 조금 어떤 탈출을 하거나 좀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는 좀 유리해 보여요. 그리고 기아 미국 법인은 멕시코 법인 멕시코 공장이 있죠. 또 보시게 되면 둘 다 수익이 작지만 또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요 많은 돈이 어, 아무래도 현대캐피탈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자체가 할부를 세게 해주고 뭐 무이자 프로모션도 있기 때문에 그 손익이 잡히는 것 자체가 현대캐피탈 미국하고 또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아 자동차 멕시코 법인하고 미국 법인 조지아 공장하고 멕시코 공장은 상당히 수익률이 현대보다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밑에는 설비를 놔뒀고요. 위에는 생산량을 지금 차트는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렸습니다. 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2018에서 2019년 넘어가면서 국내 생산량이 점프하면서 이렇게 수익이 굉장히 커진 거를 여러분들 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네시스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공장 보시면 설비를 투자한 만큼 가동률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에서 아반떼 소나타 공장을 아반떼 소나타 라인을 이렇게 한국으로 옮기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수출을 글로비스로 수출을 하고 여기는 SUV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또 미국 내에서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동률이나 수익성에서는 좀 큰 문제가 있다. 상당히 자동차라는 산업이 그렇게 손해보기가 그렇게 쉬운 산업은 아닌 것 같은데 여튼 큰 손해를 좀 보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파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터키도 어느 정도 증설은 못하죠. 해당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증설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잘 돌아가고 있고 체코 같은 경우 체코도 돈이 상당히 잘 된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여기도 푸틴 때문에 증설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네, 잘 돌아가고 있고 돈도 어느 정도 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은 마이너스입니다만은 생산량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브라질 해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생산은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팔리는구나 보시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계속 그냥 생산량이 쫙 줄어들고 있다 보시면 되고 지금 점유율이 현재 3.4%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유율이 상당히 낮죠. 근데 이제 현대가 이야기하는 어떤 손익을 늘리는 방향이 바로 이 한국에서 이제 이 제네시스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도 팔고 그죠? 유럽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아 가지고 손익을 좀 완화하겠다는 건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연 2만 대도 팔리지 않기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 같은 걸 보시면 지금 국내 공장도 있고 조지아 공장도 있고 네, 멕시코 공장도 있는데 멕시코 공장이 상당히 지금 유유 설비가 좀 있습니다. 유유 설비가.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현대차는 이렇게 빡빡하게 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 멕시코 공장도 돌아가고 미국 공장도 있는데 여기 지금 남는 설비가 지금 연간 12만 대는 그냥 찍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카가 뭐 된다. 그러니까 OEM 방식이든 그죠? OEM이든 ODM이든 차량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은 기아차가 제일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왜냐면은 우리가 현대차와 기아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현대차, 기아차가 크게 뭐 빌드 퀄리티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애플카, 뭐 웨이모, 구글카라든지 이렇게 OEM, ODM 방식의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면 가능성은 기아차가 더 크다. 왜냐하면 생산 설비가 일단은 미주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슬로바키아 공장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설비가 짱짱히 잘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캐시카우구나. 근데 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현대가 이전에 좋은 수익을 얻고 있던 인도 공장이 이제 가동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요 점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기아차는 두 가지의 어떤 기대감이 있네요. 그래서 유효적인 지금 미국 설비가 향후에 OEM, ODM 쪽으로 좀 발전될 수 있고요. 또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죠? 멕시코와 관계를 좀 좋게 하면 요게 설비가 팍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 높죠. 이 멕시코가 노무미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타기에는 기아차가 맞다. 하지만 기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네, 삽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요타를 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를 제가 이제 할 때는 여기 밑에 설비를 놔두지 않았고요. 생산량과 판매량으로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타 자동차는 굉장히 규모가 현대차보다는 큰 회사가 바로 이제 이 도요타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게 현대차, 기아차 합쳐가지고 이제 85조 정도 되는데 도요타 시가총액은 235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덴소, IC 이런 거 다 합쳐버리면 더 커지게 되는 게 이제 도요타 그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차이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난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설비도 굉장히 많고요. 유휴 설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카파를 올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여유롭게 공장 만들어 놓고 설비를 돌리는 게 바로 이 도요타이기 때문에 도요타는 제가 설비량을 좀 체크를 안 했고요. 다만 이렇게 놔둬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본에서 지금 한 60% 정도 생산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단은 경차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이하스라고 해서 경차 전용 브랜드도 있고 또 토요타에서 만드는 이 경차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차를 좀 다 제끼고 나면 이 일본 내에서 만드는 게 한 37%고요. 도요타가 외국에서 만드는 게 한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수출이 한 200만 대 정도 가니까 실질적으로 한 믹스가 한 2대 7, 뭐 3대 2.5대 7.5 이 정도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굉장히 이 좋은 밸류를 얻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매출 원가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생산 시설이 전 세계로 퍼져 있으니까 현대 글로비스 같은 회사를 통해서 배를 실어 나누는 게 적고요. 오히려 그 현지 생산이 많죠. 그거는 1990년대, 80년대 일본 회사들의 어떤 전략이었죠. 현지 투자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좀 적습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현대차 수준으로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지만 미주에서 굉장히 큰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도 동남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산이 되고 있지만 그거는 곧 이제 아까 보시게 되면 현대하고 기아가 또 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또이 비슷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미주에서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도요타도 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하고 유럽 쪽이 수익이 잘 나고 미국 쪽은 이렇게 수익이 조금 정체된 걸 볼 수 있는데 그 점은 이제 어쨌든 또 일본에서 이익이 잘 나잖아요. 그게 이제 렉서스 효과가 또 들어가 있을 건데 그거는 또 일본의 매출로 잡히니까 또 이것도 제품 믹스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고 하게 되면 그렇게 보시게 된다면 어떻게 본다면 현대차의 믹스보다는 그죠. 어쨌든 이 기아차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면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67% 12% 12%지만 만약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이게 조금 가동률이 늘어버리면 이게 한 50% 정도로 떨어지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네 어떻게 보신다면은 요 모델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주를 좀 강하게 노리고 있는 미주 매출이 굉장히 큰 도요타 자동차의 모델에서는 현대차보다는 어쨌든 기아차에 조금 더 모델이 잘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벤츠 같은 회사도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지금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벤츠는 어쨌든 간에 한 200만 대 정도밖에 안 팔고 있지만 트럭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손익도 굉장히 잘 들어맞고 있는데 이제 벤츠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또 미국의 트럭 회사들 있죠. 우리나라 트럭은 이제 우리나라 유럽 트럭은 이렇게 생겼는데 미국 트럭은 이렇게 생겼죠. 요 트럭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수익이 잘 발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냐면 거의 그냥 우리 벤츠 S클래스, E클래스 파는 것만큼의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 점은 굉장히 다임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폭스바겐은 그죠? 폭스바겐은 만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다임러 같은 경우는 지금 액트로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지금 상용 쪽에
수익이 좋다. 그리고 그거는 저금리면서 물동량이 많고 이커머스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트럭 시장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힘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현대 HT 쪽이고요. 현대도 역시 현대 트럭을 액션트죠. 그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저에 비해서는 또 기아 자동차보다는 현대 자동차가 또 좋은 면이 있는데, 현대 자동차가 글로벌적으로 플레이하기에는 매출이 좀 많이 작다. 매출이 좀 많이 작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주는 미주 특성에 맞는 또 트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트럭이 있긴 하지만 현대가 그렇게 큰 수익을 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대가 요새 이제 뭐 수소 트럭이라든지 좀 그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디젤 트럭에서의 연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주가 가장 트럭의 수요가 많은데 또 그것도 맞지가 않으니까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대하고 기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제 ROE, ROA가 될 거예요. 먼저 이제 매출 원가부터 먼저 볼게요. 매출 원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네. 그 말인즉슨 이게 비용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게 됩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아차도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이제 저번에 제가 이 철강과 그죠 현대제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대제철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손이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현대가 이 철강 가격에 압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이렇게 조금 오르고 있다는 거는 이 원가 통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요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조금 원가가 많이 오른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리더 기업인 도요타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매출에서는 파이낸셜까지 다 더했습니다. 그냥 금융 부분까지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할부 조건 있죠. 무이자 할부 해주겠다. 이것도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판관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가.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차이가 일단은 크게 납니다.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도 뭐 한 3% 내외에서 놀고, 현대기아 다 3% 내외에서 놀고 있고, 도요타는 계속 뭐 8%, 7%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물론 렉서스 같은 프리미엄 차량도 있고, 또 도요타의 굉장한 생산 관리 능력이라든지, 또 어떤 이 디자인 할 때부터 원가 절감을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렇게 매입 채무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현금에 비해 가지고 그죠, 매입 채무가 많지가 않습니다. 매출 채권도 적고요. 지금 매출 채권도 굉장히 현대 쪽은 지금 생각보다 적은데 매입 채무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가 이 현대하고 기아가 조금 이제 공급사에 대한 압박을 좀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ROE하고 ROA를 보시게 될 건데, ROE하고 ROA를 계산을 해보면 자기 자본 비율은 그죠? 얘가 한 4%, 2%, 6% 그죠? 이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아차도 뭐 8%, 4%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토요타 보시면 10%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도요타 같은 경우는 반기 배당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쌓인 돈에서 ROE를 계산을 하는 건데, 얘는 이익 잉여금을 배당으로 다 털기 때문에 ROE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OA를 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ROA를 보셔도 네,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현대차는 현대차는 기아차보다도 이 내가 사놓은 유휴 자산에 비해서 수익이 작게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쓸모없는 자산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핵심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당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게 돈이 안 되는 회사들인데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 같은 부문은 현대차 같은 이 회사는 이 수익이 굉장히 지금 작게 나고 있다. 이게 ROA가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기아차가 많은 회사를 이제 밑에 거느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배구조상에서 나오는 어떤 어드밴티지도 어드밴티지이기 때문에 ROA를 보시게 되면 기아차는 현대차보다는 낫다, 투자를 하기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요타의 ROA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도요타와 현대기아의 차이는, 도요타는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제 현대기아는 이렇게 확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익성이 갑자기 크게 감소를 한 게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기아가 주가 크게 떨어졌고 이 성장성도 크게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크게 성장을 못했죠. 그거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현대차 주가가 그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크게 한번 성장하고 여기서 지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 주가도 크게 떨어졌던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근데 현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현금 흐름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요 해를 빼고는 현금 흐름이 싹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했는데 이게 영업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차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계속 음수예요. 지금 계속 마이너스. 요 2018년 한번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즉 영업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보다 투자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 미래 자동차든 수소차건 뭐 그런 데 투자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일단 가정을 해도요. 설비에도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도 현금 흐름이 없다. 그것은 이제 현재 현대가 그저 투자했던 일단 수소차, 그죠, 전기차 이런 쪽에서 일단 전기차도 흥행에 그죠 실패를 했고요. 수소차는 하려면 이 크게 팔아갖고 소액 분기점을 넣으려면 한참 남았죠. 근데 여기서 휘발유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소나타 이런 것도 글로벌 흥행에 실패했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뭐 글로벌적으로는 팔리지가 않죠. 그리고 품질 문제도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서 들어오는 현금이 거의 없어요. 2019년에는 아예 영업에서 들어오는 현금 자체가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너무 현금 흐름 음수가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기아차는 그냥 고지고대로 내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요타 같은 글로벌 리딩 회사를 보시면 줄긴 하지만 마이너스로 현금 흐름은 안 가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년 정도 마이너스 가는 거는 여러분들 기업을 평가할 때 크게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이제 이렇게 저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그렇게 분석을 하면 이게 회사가 그저 계속기업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기업 가치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출 증가율을 한 1% 정도로 놔두고요. 현대차가 지금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 매출 원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 원가율을 좀 감안을 해서라도 이 영업이익률 자체를 크게 막 높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로 우리가 픽스를 할게요. 2013년도에 영업이익률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픽스를 해놓고 계산을 쭉 해보면 그죠? 29만 3천 원이라는 6년의 현금 흐름 밸류가 나오고요. 이게 워낙에 매출의 증가율이 적다 보니까 한 30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12년을 찍으면은 우리가 주주순 가치는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우리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현대의 모델을 떼일 때 먼저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이 매출 증가율 우리가 보인 거는
제네시스의 국내 판매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2018년, 2019년에서 제네시스 판매량은 미국에서 2만 대 정도고 지금 유럽하고 그죠? 유럽하고 중국에는 일단 들어가 보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에부터 진입을 시도할 건데 미국에서 흥행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은 일단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시장도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퍼포먼스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의 북미 판매량에 있어가지고는 일단은 이전 같은 2020년에 2020년, 2021년의 성적을 보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크게 안 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GBC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동에 4억을 올리는 게 있는데 이 4억 올리는 게 뭐 3조 7천억이다 뭐 하면은 그죠. 지금 일단은 그때 이때쯤 샀죠. 10조 주고 샀죠. 1년 영업이익 정도 되는 그 땅을 10조를 주고 샀으니까 거기서 3조 7천억을 더 쓰겠다 하면 어쨌든 1년 영업이익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현금 흐름이 그러면 또 마이너스가 GBC가 올라가는 동안은 또 마이너스가 날 거예요. 그래서 향후 2, 3년 동안은 2년 정도 그죠? 는 현금 흐름이 또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부채 총계가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요. 부채 총계가 늘어나면 차입금 이자 비용도 늘게 될 거예요. 다만 이제 현대차가 지금은 신용 위험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차입금 이자 그렇게 높지 않지만 어쨌든 갑자기 이게 차입금이 늘어나고 매출이 제네시스 효과가 줄어가지고 그죠? 매출이 다운되게 되면 이 친구가 확 늘어나면서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다운되고 그러면 여기에 갖다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금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싹 다 무시하고 네 이걸 돌려봤을 때 지금 6년 있다가 전기차가 이제 활성화된다. 뭐 수소차가 활성화된다. 이때쯤 되면 지금보다 휘발유차가 계속 많이 팔려도 29만 3,518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 전기차는 뭐 코나 뭐 이런 친구들이 사실상 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판매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논하기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현대차가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기아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아차는 매출 증가율이 뭐 한 3%. 때 제가 그냥 한 4% 정도 잡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아차는 유휴 설비가 있고 그죠? 유휴 설비가 있고 미주 지역에서 지금 현재 멕시코 이 규제가 좀 풀리면은 아무래도 관세 같은 것도 좀 다운이 되면 네,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것보다는 좀 가파르게 설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영업이익 평균 증가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어, 크게 다운되거나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을 네, 그냥 평균을 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네, 66,560원이에요. 그래서 물론 기아차가 이제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아차가 좋은 기업인 걸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아차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유휴 현금 흐름도 있고 어쨌든 밑에 7억 7억 뭐 현대건설 이런 걸 안 달고 있죠. 물론 현대제철 이런 걸 좀 달고 있지만 현대 뭐 계속 적자인 현대 로템 이런 거를 안 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인 네,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6년 합을 하면 66,596원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76,668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검토해야 될 게 그죠? 그죠? 현재 이제 멕시코 공장 가동률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 공장 가동률 이게 중요한. 요게 조금만 높아지면 그죠? 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하면서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20%, 10%만 올라가도 어떤 모습이 보이죠? 이것도 같이 20% 올라가는 게 이건 30%씩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계속 확보가 되면 계속 올라가면 특히 여기 최근 3년에서 보이는 요 흐름 견조한 흐름은
국내에서 우리 제네시스 현대가 했던 제네시스의 이런 일회성인 것보다는 굉장히 K3, K5도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좀 잘 팔릴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이즈도 알맞고 어떤 컨셉도 알맞고 그래서 그거를 좀 봤을 때 멕시코 가동률, 미국 가동률이 좀 오르게 되면 기아의 손익이 좀 향상이 될 것 같고요. 또 신형 K3, K5 효과도 이게 또 디자인이 좀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게 또 잘 팔리게 되면 또 매출도 좀 크게 증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도 시장에서 인도 공장이 또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인도 공장이 활성화가 되면, 네, 인도 공장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요 순익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현대차보다는 이 사이즈가 작은 회사예요. 그래서 그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런 작은 생산량 변화, 작은 매출 변화에도 기업 가치가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요. 또 매력적인 것은 어떤 거죠? 바로 밑에 위에 이제 현대차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을 주기에도 조금 수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론 지금 봤을 때 어쨌든 고평가는 고평가지만 사업 모델이나 이 현금 흐름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보다는 그죠 기아차가 훨씬 낫지만 어쨌든 그걸 사람들이 알아버렸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지는 모델로 했을 때 그 가치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평가는 아니다 이거 볼 수 있는데 그런 아까 현대차 우리가 분석했던 방식으로 그냥 뭐 도요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죠? 지금 현대차는 제가 매출 증가율을 한 1% 정도로 봤는데 지금 도요타는 2.6%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한 지금 이제 한 8,000엔 정도인데 한 14,000엔 정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뭐 12년마다 15,000엔이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배당이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8,000엔짜리 주주 한테 6년이 지나면은 거의 뭐 5% 가량 배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도 생각보다 꽤 된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도요타는 굉장히 지금 현재 저평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요게 매출 증가율이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매출 증가율이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0,000엔이나 12,000엔 정도에서 아마 끊길 것 같아요. 기업 가치 전체가.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게 되면 자동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 도요타하고 기아차가 굉장히 좋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도요타라는 회사는 계속 아까 전에 기아차와 마찬가지죠. 현금 흐름이 짝짝 들어오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상관이 없고 또 이 도요타 산하의 기업들은 현대 로템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적자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이제 해드리자면 결국 자동차 시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화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거의 유지되거나 감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쌍용차도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고 일본에서도 혼다가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업체 위주로 뭐 포트폴리오가 재구성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 이슈에 대한 그 어, 개발비 이슈도 있고 다만 이제 이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대기업들끼리 제휴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2011년에 BMW와 토요타가 이렇게 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BMW는 디젤 엔진을 주고 토요타는 리튬 이온 기술을 받는 이런 파트너십 같은 것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대라는 회사, 기아라는 회사를 볼 때 과연 이 지금 개발비 이런 것도 과연 커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현대차의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계속 음수로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찝찝한 점이에요. 그리고 현대차가 요즘 보여주고 있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문어발식 회사 늘리기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체가 현대차의 그런 기본적인 자동차 사업하고는 큰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조금 옛날에 뭐 웅진그룹이라든지 뭐 동부그룹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하는 그냥 막 확장하는 모습이 좀 있지 않냐 이런 조금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너 리스크에서 좀 탈출을 하고자 하면 기아차가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 네, 그렇기에는 또 기아차가 굉장히 고평가라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이 계열사를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현대 밑에 있는 이런 회사들을 오늘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그죠? 이 친구들은 현대 외의 어떤 다른 회사들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도요타 밑에 있는 이 아이신세이키라는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어쨌든 아이신세이키는 여러 가지 파트너 회사들이 있고 도요타 외에도 많은 회사들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로의 어떤 밸류 그리고 그게 그 밸류하고 어떤 매출 구성이 있는데 이 회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밑에 회사들을 여기서 제가 잘 모르는 상태로 분석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현대자동차를 보고 이걸 상당히 많이 좀 깨달았는데 상당히 현대자동차가 특정 회사의 손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가솔린 자동차의 판매를 한 6년 정도만 계산했을 때 그죠? 6년 정도만 계산했을 때 어, 현대차는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지만 그죠? 어쨌든 저평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찝찝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지 못하는 그 기관 투자자들도 이걸 사지 못하는 현금 흐름의 문제라든지 제네시스가 갑자기 끌어올린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또 이 제네시스가 중국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 자체도 좀 부담이 있다. 그리고 GBC 그리고 이것저것 투자하는 것도 영 수익이 안 나고 있다. ROA가 안 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제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기아차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회사 그리고 유럽이나 미주에 상당히 좋은 생산 설비가 있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알아버려서 이미 주가를 많이 보내서 약간 고평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명실상부 1등이고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1등이고 매출 구성도 잘 잡혀 있지만 어쨌든 너무 회사가 커요. 너무 회사가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상황에 얘는 그대로 머리를 맞아버리니까 기아차처럼 요렇게 장기가 특출나게 잘해서 어떤 걸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회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조금 할인을 받는 건 있지만 어쨌든 저평가긴 저평가구나. 요 정도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